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차 미래 노동개혁 포럼 관련해서는 미래 노동법 개혁이라는 문제 관련해서 항상 우리들이 좀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특히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노동 분야 관련돼서 대통령 공약 뭐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그전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향후 21세기에 있어서의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 또 기후위기 문제, 고령화 저출산 문제 뭐 등등 관련해서 사실 이제 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혁신 내지는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해서 이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 노동법 개혁 대선 공약 관련해서 과제와 전망을 첫 번째로 먼저 발제할 전 이승길입니다. 이번 미래 노동 개혁 포럼을 맡고 있고요. 벌써 26차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이슈 있는 곳마다 다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사실은 이 문제 관련해서 자료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긴 했었지만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한국에 있어서는 전환기인데 큰 어떤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크게 기후위기 문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좀 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뭐 이런 등등도 그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인구 구조 변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 나라가 정말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미 이제 감소 시대로 있어서 노동 공급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특수하게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제2가 들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통상 문제에 관련해서 관세 폭탄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외부적인 환경 변화도 크게 우리가 닥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의 디지털 기술들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들 그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관련해서 노동 분야로 보면 노동 시장의 불공정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층적이고 복잡한 그런 형태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노동 문제 분야에 극한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연관되면서 당연히 이제 발전을 우리가 지향을 하면서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어떤 비상 계엄에 따라서 그 이후에 탄핵 정국도 있었고 또 그 이에 있어서 또 6월 3일 날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이 있어서 특히 이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좀 변화에 당면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근제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들이 고도 성장 시기도 있었지만은 정권별로 이렇게 보면은 쭉 하락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이제 금년도 이렇게 보면은 한 1% 정도대의 수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경제가 굉장히 좀 성장이 둔화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GDP 수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순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목도하게 돼서 참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또 목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가 그런 환경적인 국내외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시민사회 내지는 민생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것을 좀 회복해서 정말 국가도 경제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또 국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노동시장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 그런 수요 변화도 생각이 되고 또 고용 형태나 취업 형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생산성 관련해서 노동 생산성 관련해서 항상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저하 문제도 있고요. 또 분배 관련해서 어떤 그 불공평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공정하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새롭게 이제 대선 이후에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정부 바로 전에 그 윤석열 정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 평가를 해볼 때 어떻게 보면 소득 주도 성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참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와 관련된 노동 정책 관련해서의 큰 변화라고 그러면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한 그런 부분들의 제도 도입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엄격하게 좀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노동법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핵심 협약이라고 그래서 결사 자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협약을 동시에 3개 정도 이렇게 비준을 국내에서 하면서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개정된 것들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경제에 순기능을 했는가라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적인 큰 변혁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노동 문제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성과는 있었는데 다시 이제 중간에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끝을 못 보고 다시 이제 이게 좀 회색지대라고 그래요. 흐지부지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도 강하게 추진을 했지만은 주 69시간제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정년 등 뭐 이런 문제 연장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지만은 가시적인 아직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체계 개선도 뭐 성과 연봉제 관련 등등 이렇게 얘기는 있었지만은 그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지 못하고 여전히 논의 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금 개혁, 특히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개혁은 있었지만은 당초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충분치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나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시 재평가해야 되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노동평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은 노사 관계 법치주의라는 그런 진전된 형태로 법치 강화를 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 이제 노사 관계를 안정화했다라는 부분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타협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서 노동개혁도 추진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성과는 국회 여서야대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자 했었지만은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는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년 연장 관련해서 그 사실은 그 노사가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제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소야대 그러니까 21대 22대 이 국회 사정 자체가 여소야대
있다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상태로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계와 정부와의 대치 상태로 인해서 큰 개혁적인 입법은 이루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노동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폐지를 하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하에서 그럼 향후에 좀 노동법 개혁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먼저 이제 목적적으로 왜 노동 개혁을 해야 하나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1950년대 맺은 낯익은 제도의 노동법 이 부분들을 좀 뭔가 좀 바꾸자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국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기업 투자도 재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유지 창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민생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위해서 개혁의 핵심, 노동법 개혁의 핵심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을 추진해 갈 것인가라는 것은 좀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이런 개혁에 대한 것을 동감하면서도 그 준비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연구 검토의 기반들이 충분치는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또 산업 현장에 대한 그런 현장에 대한 노사관계 또 사회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에 기반해서 제도 개혁안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적으로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한국 우리 국내 사정이 크게 이제 뭐 기후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따라서 산업 전환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고 또 디지털화 내지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일자리 문제 등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통상 문제 관련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요즘에는 세계 공급망 이런 관련해서 재편에 따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특히 이제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저성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도 낮아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생산성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7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20세기형 노동법을 어떻게 좀 고칠 것인가 또 연공서열적인 이런 체계를 관련해서도 어떻게 임금 체계를 바꿀 것인가 또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관련된 부분에서 해고 제한 규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손볼 곳이 없는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추진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 관련해서 항상 노사정의 얘기가 되는데 나름대로 각자가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의 준비와 책임을 전제해서 이런 노동 개혁에 대한 문제들도 좀 신중하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대안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제 그 전문가 중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조차도 약간 이념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치우쳤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또 실태에 기반해서의 대안들을 만들 때는 역시 전문가의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작업들은 역시 꾸준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현장적으로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 또 이제 경제개인 경총 이런 데 대해서 노사 관계 노동 문제 관련돼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 차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히면서 그 차이점을 그냥 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서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사 노위에서 논의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기반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국회나 정부에서도 같이 함께해서 그것을 제도적인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다만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의해서 그 기구를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항상 이제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국회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또는 정치권에서의 압박이나 수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노사정이 사회적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있는 경제적, 사회적,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사회적 대화 이런 기반들이 마련을 통해 갖고 어떻게 보면 노동 개혁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아니면 틀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그 정부에서의 나름대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나름대로 대안들을 마련하는 작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새판을 짠다라고 하면은 국제노동 기준에 맞는 노동법제 제정비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라는 것도 정확히 제시해주고 또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 제정자로서의 역할로서 입법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라는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적인 것을 좀 지향할 수도 있고 또 정부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또 현실에 기반한 그런 정책 역량이 크지 않는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국회라는 사정을 보게 되면은 당장 이제 21대도 그랬지만 지금 22세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저기지만 이제 하여튼 야당이나 민주당이라는 이런 데서의 거대 야당에 의해서 많은 입법들이 가능해진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노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입법할 때 많은 논의 쟁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이슈에 관해서도 그 접근하는 방법이나 결과들이 좀 달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 노사뿐만 아니고 정부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에 보면은 정년 연장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법적 연장을 정년 연장을 할 것인가 관련된 그러니까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숫자를 그냥 65로만 바꿔서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경제, 사회, 노동 구조 개혁의 큰 틀에서 이런 정년 문제도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근로 관련해서 단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부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일주에 저희들은 지금 일일 8시간, 주 40시간제에서는 주 5일 근무를 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 4.5일 내지는 4일 단축 뭐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활용하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근로시간 문제도 역시 대립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노사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 제2조 3조 관련해서 개념적인 문제들은 한데 일명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두 번의 그 입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서 거부된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현재 이제 국회 내에서도 뭐 여야가 서로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임금 개혁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임금 체계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또 최저임금을 매년 우리들이 결정하는데 그걸 어느 수준에서 결정 방식을 좀 합리화할 것인가라는 문제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논쟁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또 정부, 또 국회, 또 노사단체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전에도 다루었던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시대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을 갖고 정리를 하면서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 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은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현 가능한 고용 시스템의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선은 이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개혁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안 과제 및 정책 재편성 관련해서는 고용 문제를 좀 중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제 내지는 임금 체계 문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또 비정규직의 유연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법제 유연화 관련, 유연 안성성 관련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해고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논의조차도 못하는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 보장을 해주면서 유연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뭐 디지털 이런 발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검토할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갈등 구조가 뭐 대립적으로 항상 있었지만은 자율적인 협력 구조로 어떻게 하면 좀 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해서 억제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다룰 부분들은 산업 안정망 관련된 부분하고 또 재취업 강화 문제, 직업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좀 더 이제 낮을 시간적인 여유로는 없지만은 좀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대응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노동법을 개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앞서 얘기했던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문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노동계에서 계속 얘기됐던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협약 임금의 적용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기업별 체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산별로 이렇게 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용 범위 확대를 법률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외국 동향을 보긴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큰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임금 패키지로 향상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패키지로 같이 다루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그 결과물을 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생애 중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저출산 고령화 특히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좀 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연금 제도와 관련돼서 정년 연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그럼 향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또 국민들이 통합하고 또 복지도 지향하면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 인구 감소, 또 기술 전환에 따른 문제, 또 경제 저성장, 산업 전환 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위기 시대에 있어서의 노동 패러다임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향 자체는
이런 노동시장 전환 관리라든가 고용 체계 문제, 뭐 제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초 시스템적인 구축, 뭐 구조 개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노사 간의 신뢰에 기반을 해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 정책의 방향론도 큰 로드맵을 전제해서 체계적인 재설계를 통해서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그 저희들이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서로 상호간의 불신이 컸다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있어서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념에 어떤 지향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그 효과를 좀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결국 노사는 자기 주도적인 개혁보다는 정부나 정당에 의존해서 노사관계 사법화하는 정치하는 이런 경향들을 좀 지향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노사정이 결국 협력과 타협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적 대화를 이제 포괄적으로 좀 사회적 대화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계는 좀 있지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 그 기구를 잘 활성화하면서 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하면서 대안들을 좀 모색하는 것들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노사정 및 정치권이 각계 약진을 하거나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면 위기 국고는 공조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노사정 관련해서는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많은 제도와 정책을 이미 정말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설계하고 시험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결과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사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재평가하고 또 이해 충돌 관계로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제도와 정책을 또 혁신하는 그런 변화들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요즘에 이제 대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지수가 뭐 한 30여 가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후에 공약 사업으로서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더 비교 분석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만큼 여전히 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쌓여 있는 문제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근자에 대선 공약으로 일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안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국 국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노동법 개혁이 무엇인가, 노동개혁이 무엇인가라는 방향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하 부분 여러 가지 그 사안들, 개별적 관련된 쟁점, 또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선 방향 뭐 이런 것들은 각기 요구됐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남겼는데 그것은 좀 참조를 하면서 추후에 그 법 개정에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 강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 안정망 부분은 노동 개혁할 때에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그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자로 참여하게 된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주원에서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고요. 또 세종대학교에서 강사로서 노동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토론한다는 기회를 가져서 떨리기도 하고 좀 영광스러운데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노동 공약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언론 기사를 나오는 중심 내용하고
각 정당에서 뭐 발표하는 내용들, 근데 이게 자료집 형태로 아직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주로 그 출처들은 대부분 언론 뉴스라든지 기사를 바탕으로 어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 당장 떠오르는 이슈는 제가 이 페이지에 적어놓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뭐 주 4일제인지 5일제인지 뭐 이런 거 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만 두고 있을 뿐인 거지 이거를 주 4일제로 할 건지 5일제로 할 건지 4.5일제로 할 건지 이런 건 정하고 있지 않은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명칭을 주 4일제로 부르든 4.5일제로 부르든 법정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이 축소가 될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과 관련해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주 4일제, 주 5일제를 4.5일제로 바꾼다, 또 4일제로 바꾼다 했을 때 거기 그 방식이 세부적으로 방식이 어떤지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론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바뀔 수도 있을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유형 근로형 주 4.5일제다라고 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 뭐 52시간 근로제를 좀 폐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9시간 일하고 금요일 4시간 일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40시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는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 줄이겠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것이 임금 삭감 없이 줄이겠다라는 것이 골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바꾸겠다. 이 주 4일제도 법정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40시간을 아마 32시간으로 바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견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연장 근로수당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 주 5일제 자체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에 그 인력 운용에 있어가지고 기업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는 주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 넘어서는 똑같이 근무한다 했을 때는 똑같이 40시간 근무한다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생기죠. 연장 근로수당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상승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은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 4일제다, 4.5일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인력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관련해서 뭐 이거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안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건데 주 52시간제 유연화 관련해 가지고 주로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완화를 하자. 그러니까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6개월 단위로 되는 거를 뭐 1년 단위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추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논란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자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특별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체계 변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류된 입장이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고사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신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 확인해 보니 그런 걸로 다툼이 시작이 되던데 뭐 양당의 의견 다 일견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급성이 좀 있고 특히 이 AI 시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법 체계상으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산업화 왜 주요 52시간 예외를 두냐라는 것도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과 다른 산업과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과 검토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주 52시간 특례 업종이 2018년도에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운수업 중심으로 축소된 5개 말고 다시 26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 특례 업종을 어떤 논의를 더 거쳐서 늘려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대해서 뭐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 특별법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번에 뭐 AI 특별법 이번에는 뭐 또 다른 뭐 해양산업 특별법 군수안보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근로시간제를 다 달리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맥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참에 2018년도에 너무 경직적으로 특례 업종을 축소시킨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특별 관련 사항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기재를 해놨었고 그다음 뒤에는 특례 업종이 축소된 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년 연장 부분인데요. 정년 연장 시 그 연장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근로자인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노동시장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창 성장기에 있고 일자리들이 창출이 막 되는 시기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성장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이 고용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 일자리 줄어든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승기 교수님께서 발점을 적어놨듯이 정년 연장을 할 때 임금 조정에 대한 법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는 연공급제 연차가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정년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통계가 나오던데 1년 차하고 30년 차 사이가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되면 더 많은 돈을 결국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니 실제로는 일자리를 청년 고용을 최대한 줄이지 않는 선에 살려면 결국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고령자 고용법 제19조 2에 따라서 정년이 55세에서 60세를 연장이 될 때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부가 컨설팅까지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는가 했을 때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석을 그러면 정년 연장을 할 때 임금 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안 했으면 정년 연장이 안 된다까지 해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년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은 그대로 55세 유지되고 55세 정년 이후로 내보내도 그건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는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년 연장은 도입됐지만 정년 연장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생각했던 임금 체계 개편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대안으로 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외를 두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도 뭐 최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2년 지났으니까 그 통여사 한밀성 법리를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용 원칙으로 갔는데 권리 남용 원칙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리 자체는 더 좁혀서 예외를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년 연장할 때는 이거는 예외를 넓히자라고 하게 되면 이 두 해석론이 충돌이 돼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약간의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사회통념 3인사 법리가 인정되고 이걸 점점 넓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정년 연장할 때도 그런 방향에 부합하게 이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외를 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불이익 변경 법리가 대법원에서 점차 좁혀져 가지고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년 연장할 때는 이걸 넓히자 하면 그 두 가지 어떤 식으로 정합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고 임금 체계 조정을 하자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 경험상 55세에서 60세 늘릴 때 제대로 안 됐다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60세에서 65세 늘릴 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자라는 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 뭐 고용, 뭐 노력 의무 부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일단은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년 연장 함에 있어서 한국의 이제 직무급제가 그러니까 연공급제가 아닌 직무급제 도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임금 체계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정년 연장을 좀 꺼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라든지 청년층 취업 문제라든지 또 정년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혜택 볼 분들은 대부분 노조가 있는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을 볼 거고 비정규직에 무노조가 있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있는 데들은 정년 65세 되는데 나머지 비정규직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가 축소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선 국면이어서 많은 사람들 표를 얻는 측면이 있겠지만 정년 연장을 섣불리 찬성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하기보다는 그 정년 연장에 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공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열린 사회 포럼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으로 일했고요. 이번에 1월부터 이제 열린 사회 포럼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서 이승길 교수님이 하는 이 노동 포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토론자가 됐습니다. 항상 이승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교수님 발제문이 한국 노동시장의 뭐 개혁 과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주셨고 앞으로 어떤 개혁 방향도 상당히 많이 이제 다뤄주셨다. 그래서 사실 방향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뭐 여기서 덧붙여도 그거 이상한 내용이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대선 과정에 어떻게 지금 하다 보니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화제가 됐던 이슈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제가 관심이 갖고 있던 이슈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많은 과제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이제 보호 측면, 그다음에 노동 유연화 관련해가지고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면 주 4.5일제, 주 52시간제, 차별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런 이제 노동 보호 측면을 좀 살펴봤고요.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저성과자 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이슈를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방금 그 변호사님께서 그 주 4.5일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주당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주당 총 노동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는 4.5일제. 그다음에 실제로 근무 시간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4.5일제 민주당 아니죠. 그래서 그 근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의 삶이 좀 높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지 않으니까 좀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제가 96년도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그 연구소에 가서 1년을 근무했는데 거기 연구소가 이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은 9 to 5였는데 9 to 6까지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는 4시간만 일하고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와서 굉장히 저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 4일 4.5일제 그다음에 4일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이거 단계적으로 이거 먼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제가 단계적으로 하자 그러지만 근로시간 이게 단축되는 4.5일제가 법으로 강제되면 결국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은 근로자한테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피해로 나타나고 소위 정규직 비공식적인 노동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가는 단계로 활용하는 거지 점차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공공부문 우선 뭐 굳이 한다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민간에까지 강제로 적용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 52시간제 유연화. 저는 뭐 이게 뭐 취지는 결국 일의 흐름과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건데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생산량이 계절마다 달마다 다른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근로 시간을 그 획일적으로 정하는 건 분명히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력적 근무 방식, 선택적인 근무 방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문제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죠. 이런 게 서로 상대적인 서로 양측에 있으니까 충돌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총량 제한, 나오는 얘기는 총량 제한, 연속 근무 제한 이런 그 안정 장치를 함께 하고 결국은 강제가 아니고 이것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하는 유연 근무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차별금지법은 지난번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해봤지만 취지는 뭐 누구나 다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섬세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포괄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갈등을 낳을 수 있어서 경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 예방책도 마련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어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그때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근로기준법 확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법은 당연히 시행돼야 되지만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무작정 이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창업이 주저되고 결국은 있는 사업도 접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단계적 도입, 그다음에 이 법을 지키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병행이 돼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게 잘 안착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겉으로는 뭐 확장하겠다 그러지만 내용상으로는 둘 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봐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 아니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같은 일이 뭔지 이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이 그것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 직무급 임금 지급의 전환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공서열시 임금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지금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되고 직무에 따라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도 굳이 시행을 한다면 공공 부분부터 개혁을 선도하고 성과 측정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그것이 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상 해고, 저성과제 해고, 경직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고가 지나치게 아시다시피 어려우면 기업은 아예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새 일자리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는 또 반대편에서는 너무도 그 근로자에게 큰 아까 뭐 살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큰 충격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절차, 재취업, 그다음에 직무 전환 훈련까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성과제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 저성과제에 대한 사전 경고도 필요하고 개선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이의 절차도 이의 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이게 도입에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덟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것은 이게 지금 이제 4월 22일부터인가요 이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는데 매년 저도 지켜봤지만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에서 이게 서로 갈등만 일으키다가 사회적 소모만 그걸 키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 공익위원 문제도 있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매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을 때는 이게 협상을 통해서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중위임금은 지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최저임금으로서 역할로서 충분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가 뭐 임금위원회를 신설을 하던 어떤 위원회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가동을 하던 이런 협상 노사장이 모여서 협상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가 생각하고는 이거를 저는 이제 최저임금 준칙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60%로 중위임금 60%로 정해서 이것보다 높으면 동결하고 중임금 60% 낮아졌으면 그만큼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은 드렸지만 이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측과 노측 한쪽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있고 한쪽은 그걸로 인해서 비용을 내거나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뭐 실직을 하거나 뭐 이런 그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좀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노동시장 혁신 빅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노동시장이 유연성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어떤 딜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근데 이제 이런 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면 아마 이 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그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마침 손해를 하거나 비용을 들이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이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정규직 울타리 바깥에 있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저소득 노동자, 아니면 뭐 5인 미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영세 자영업자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각 제도에서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제도에 어느 정도 손실에 드는 부분을 보상을 받고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의 빅딜을 한다면 이것도 조금 천천히 가지만 결국은 서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노동시장에서 어떤 큰 빅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윤기솔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대선공약 관련된 노동공약 관련된 토론인데 뭐 이제 정년연장이라든가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핫 이슈로 이렇게 노사 간의 사회적으로나 노사 간의 다툼이 많은 근로시간 문제
그리고 이중 구조 문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다가 한국의 그 비관세 장벽을 좀 철폐 좀 하게 해달라. 아마 저 GM 대우 사장이 불법 파견으로 아마 형사처벌 지금 그 소송 진행되고 있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잘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정확하게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주 4일제를 주장을 하다가 이번 공약을 보니까 주 4.5일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주 4일제를 이렇게 줄이겠다. 근데 그게 주 4.5일제도 그게 이제 주 36시간을 하겠다는 건데 그 주 4.5일제면은 4, 8이 32에 4시간이니까 36시간이죠. 그리고 추후에 주 4일제면은 주 32시간으로 이제 또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이제 주 4.5일제도 아마 말로만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노란봉투법도 이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번에 대선 공약에 집어넣었으니까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하청업체 교섭권 보장 부분이 상당히 아마 이슈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 건가 이 부분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노동계의 어떤 선거를 앞두고 물론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지만은 어떤 이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렇게 제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괄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면은 아마 개선을 좀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장관이 그 오늘 보니까는 주 52시간제 개편이 그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했던 거를 김문수 장관도 하겠다는데 아마 이거 제가 저 김문수 장관 경산회의에도 자문위원을 했었고 노동부 장관 그 정책자문위원도 계속 해왔었는데 주 52시간제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이 김문수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 정치권의 여야 이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하게 이렇게 뭐 추진하거나 이럴 의지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안 집어넣긴 뭐니까 아마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주 40시간을 집중 근로제로 해서 4일 동안은 하루 9시간씩 그리고 하루는 4시간 그래서 아마 40시간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직 그거를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들의 어떤 생산 활동에 상당히 이제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 먼저 이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상당히 이제 근로 시간이 유연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상당히 이제 경직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일본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장시간 근로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근로 시간 발표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한 200시간, 300시간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그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일본 총무성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7%인데 제가 그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2012년인가 11년에 갔을 때는
9.5%였어요. 9.5%. 그러는 500만이 넘는 근로자가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경단련 가서 이게 왜 이렇게 장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이렇게 짧게 나오냐 근로시간이, 그랬더니 그 경단련 관계자 얘기는 총무성 자료하고 후생노동성 자료하고 이게 다르다, 두 가지로 나와서 아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본 그 발표가 최근에도 한 몇 년 전이죠. 그 주당 127시간씩 하다가 댄송가 그 근로자가 신입 동경대인가 어디 나온 그 여자 사원이 하도 일을 많이 시켜서 자살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일본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없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은 결국은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 2023년도에 1872시간이에요. 그래서 OECD 평균치보다 이제 130시간이 많은데, 이게 자영업자 비중이 많아서 이렇다라고 KDI에서 그때 발표한 자료가 나오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거의 톱5 안에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제하고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이 정도로 장시간 근로에 뭐 시달리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항상 그 하는 K-엔비디아 같은 거를 만들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주 5일제나 주 4.5일제로 해갖고 가능하겠느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가 다 연장 근로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만도 제가 그때 한번 취재하러 갔을 때 보면은 거기가 월 46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면은 그거에 한 뭐 몇 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도록 돼 있고, 미국은 그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 40시간씩 하도록 돼 있지만은 거기도 일이 많으면은 70시간 이상 80시간씩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일류 기업들은 유럽식으로 근무해 갖고는 초일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을 앞두고 이런데 이 일을 갖다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나 우리 정부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린 K-엔비디아 같은 건 필요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필요 없다. 대신에 근로자의 삶의 질, 뭐 워라밸을 보장해 달라. 근데 이 지금 선진국 기업들은 월라몬이래요. 월라몬이라 그래요. 월라몬이 워크 라이프 하모니. 그러니까 이게 이 균형이라는 게 어디냐? 그 초일류 기업들 회장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월라벨이라는 게 어디냐? 월라몬이면 월라몬이지.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그 균형보다는 조화를 이뤄서 이걸 해나가야지. 자꾸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밸런스 그러냐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특히 그 노동계라든가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이 최근에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생산성은 자꾸 떨어지는데 근로시간까지 이렇게 낮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그 독일 내 공장을 3개인가를 이렇게 뭐 폐쇄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유럽 그 경영 전문가들은 그 유럽의 경쟁력 하락은 일하지 않은 것이다. 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래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덜 일하고 야망은 작으면서 리스크는 더 회피하려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근로시간이 짧으면은 이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논의할 때 또 하나가 우리 그 정책 담당자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 날을 늘리자. 이거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쉬는 날을 늘리자. 그 쉬는 날을 늘리려면은 연월차 수당을 많이 가던가 뭐 하여튼간에 일반 휴가를 더 늘리던가. 근데 우리나라 그 연월차 수당, 연월차 휴가 같은 경우는 그 고참들은 많이 가도 이 하급 직원들은 잘 안 간다 그럽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하급 직원들은 연월차 휴가가 오히려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고 고참들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삼성 이런 데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참들은 안 가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강제로 보낸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그 눈치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 하급 직원들은 이렇게 눈치 주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급 직원들이 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저 정부가 그 정책에 단골맨으로 내놓는 게 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이제 단골메뉴처럼 내놓는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지금 연월차 휴가도 거의 안 가는데 지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우리나라는 그 연장 근로수당이 얼마냐면은 그 50%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서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은 그 1990년대 폭스바겐 근로자들 그때 7만 명인가 해고시키려고 했을 때 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워크쉐어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그거를 나중에 휴가로 몰아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우리는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이 근로시간 관련 정책 낼 때마다 이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이거 제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는 아니지만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그냥 정부가 이 정책에 그냥 이 가지수만 이렇게 하나 좀 얹어 놓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생산성을 사실 늘려야 됩니다. 이게 저 휴가를 더 많이 쉬는 날을 늘리려면 그래서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주야 막교대로 이렇게 하던 근로시간을 10시간 10 플러스 10을 갖다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바꾸면서 했던 게 설비 교체. 걔네들 그 설비 교체를 하면서 시간당 생산 대수를 그때 늘렸죠. 그리고 근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면서 휴식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조회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그래갖고 시간당 그러니까 하루의 생산량을 이 근로 시간을 하루에 10 플러스 10에서 8 플러스 9로 3시간을 줄였는데 그 3시간 준 거만큼의 생산량을 자본 설비 교체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 만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근태 관리 이런 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쉬는 날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책 방향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연장 근로에 대한 노사의 자율 결정권을 좀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쉬는 날을 늘리기도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다.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의 자기 결정권 확대. 그러니까 회사 측에다가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또 할 수 있는, 그 외국처럼 뭐 한 1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또 근로자한테는 뭐 선택적 근로제 같은 경우를 더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뭐 그리고 뭐 재택근무라든가 변형근로제 이런 것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여기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정책의 정책 목표의 명확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 방향이 장시간 근로의 개선인지 OECD 평균 언저리에 도달하려는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재명 어제 공약집에는 OECD 평균 밑으로 하기 위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치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단시간 근로를 뭐 늘릴 수도 있고, 이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 4.5일제도 물론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동양인, 한국인, 미국인들은 지금 이제 뭐 주 70시간에도 건강 갖고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주 4.5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권 확보냐, OECD 평균치 도달이 목표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만 이 기업들도 지금 그 초일류 기업들은 주 70시간, 80시간 이렇게 일해도 아무런 그 사회적 제재를 안 받고 기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12대 88 사회다 이러면서 조선일보에서 작년인가요? 뭐 상당히 장기 시리즈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산별교섭 체제로 유도라 그랬는데 산별교섭 체제로 갈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우린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14점 몇 프로, 14%밖에 안 돼서, 이게 옛날에 스웨덴의 연대 임금 같은 거 할 때는 산별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그 격차 해소를 상당히 이제 많이 유도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지금 뭐 워낙 열악한 이 무슨 뭐 산별 교섭이니 기업별 교섭이니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88%는 사실 거의 노조가 없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자님 말씀 비슷한 그런 저 해법인데, 하여튼간에 이것도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방안도 하나 이제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일가치 노동 통일임금, 아까 우리 저 김창배 사무총장님도 이런 말씀도 그러셨는데, 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은 사실은 여기 써놓긴 했지만은 이거 시행되는 순간 아마 우리나라가 엄청난 또 이 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겁니다. 동일가치 노동이 뭐냐, 그 기준 또 따져가면서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열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게 필요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지금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약간 퀘스천 마크고요. 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를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그 덴마크의 이 저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이 사실 그 스웨덴의 연대 임금 모델을 이거 본따서 건데, 그러니까 그 실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보호해주면서 직업훈련 통해서 다시 이제 재교육을 시키는데, 그 과정이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을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그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임금을 올림으로써 밑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때 닫았는데, 그거를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하면서 남는 이 자금 갖고 재투자를 해갖고 많은 일자리를 거기서 흡수를 하고, 거기서 흡수 못한 거를 정부에서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흡수를 해서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도 잘 안 올라 그러지만은 이게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이 위와 밑이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랬는데, 사실 전혀 뭐 그 1%도 도움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노동계나 뭐 정부에서도 이거를 전혀 뭐 생각하지 않고 있고,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노동계가 앞장서야 되는데 노동계가 앞장설 그런 노동계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중구조 개선을 사회적으로 하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놓놓긴 했는데, 또 임금체계 개편도 그거 해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임금체계 개편 제가 생각하기에는 1%도 안 됩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이중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 호봉 연금급제를 상당히 완화를 시켰어요. 옛날에 5만 원 되던 거를 1호봉을 뭐 2만 몇천 원 이렇게 이제 낮춰놨는데, 그 현대자동차가 받아가는 임금이 호봉급을 통해서 받아가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되게 그 성과급이 아마 그 연봉의 거의 뭐 100% 가까이 뭐 7, 80%씩 가져가는데, 이거 갖고 이게 저 임금 격차나 이중 구조가 해소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임금 체계는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 비관세 장벽이, 이 부분은 그 경영계가 주장하는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불법 파견 같은 거 이런 걸 없애고 그러면은 사실 뭐 GM의 그 카젠 사장인가요? 이런 불법 파견 문제가 생길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노동 법제를 정비를 하면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뭐 발제한 취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노동 개혁 내지는 노동법 개혁할 때 사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관련하면은 사실 아마 다양한 분들이 아주 또 다양한 전공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노동부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제 국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사 내지는 경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뭐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좀 선택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국가가 계속 지속 가능한 경제도 성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사는 많은 그 민족 국민들도 좀 노동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면 이제 불평등, 불공정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권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와서라는 부분들은 지금의 시대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변곡점 내지는 전환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전문가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배가 침몰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또 향후 새 정부 되는 이런 와중에서 전에 없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횡행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반공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체제, 국가 체제에 대한 이런 변화들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떤 체제를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논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유를 뺀다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하면 가능한가? 뭐 이렇게 하다니까 또 자유라는 부분들이 더 선제된다는 관련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노동 문제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논쟁 뭐 이런 것들도 비화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미래 노동 개혁이라는 부분들을 뭐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단초로서 좀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역할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은 하는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공감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 변화 이런 것들은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시대적인 이런 적절한 환경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근데 이제 저는 큰 아젠다로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 문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부분들은 국내에도 굉장히 긴박한 문제이긴 한데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연관해서 노동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담론들은 일부 논의는 되는데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논의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래서 가끔 이제 국회에서 보게 되면은 소소하지는 물론 않지만은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떨 때는 보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 시설 관리라고 해서 아파트 시설 관리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는 그런 관련해서 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고용 승계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들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얘기를 했을 때 큰 그림 내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논의가 되면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정말 절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큰그 대한민국의 큰 경제 틀 내에서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그림 어떻게 보면 숲도 보고 개별적인 나무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피드백되는 이런 것들이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요건이 무엇인가 관련해서 그런 적절한 환경 내에서의 변화를 또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결국 노동 문제이니까 어떤 인적 자본에 대한 문제, 또 노동 시장의 변화의 문제, 또 전반적인 노동 생태계의 변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노동법 관련해서 경직된 노동법, 1950년 노동법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많이 이제 화두가 돼서 현대 노동법, 미래 노동법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줄여본다라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저희들의 선진국이긴 한데 선진국형 노동법으로서 지금 현재 노동법을 좀 어떻게 수정할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앞에 이제 굳이 서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동법 질서로 재편하는 데 있어서의 노동 개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 새반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노동시장의 전면 대개혁을 통해서 향후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동 분야에서 특히 노동 시장을 통해서는 뭔가 선제적으로 노동 시스템을 점검할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오늘 포럼 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림 이런 부분들이고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그림을 그렸던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논의했던 공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분 토론하셨던 그 각각에 대해서 뭐 노사관계가 됐던 근로시간이 됐던 임금이 됐던 정년이 됐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또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마저도 상당히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전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정말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었어도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데 있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고요. 노동 문제 다루면서 또 한편은 저는 그 복지도 연계한다 그러면 이 재정 문제도 같이 연관이 돼서 좀 논의가 됐으면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보는 분이 있는데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입법 정책 이렇게 얘기만 하지 그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도 그 검토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오늘 얘기된 관련해서 뭐 근로시간 문제 이런 것들도 큰 이슈인 것 같은데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이 제26차 미래 노동 개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